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에 첫 번째로 시행되었던 105회 무형영어 1급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1번 괄호 안에 들어갈 기술무역 계약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 자, 괄호 안은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 허락을 받은 자가 대가로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에는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노하우라든지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상표의 사용권이라든지 그런 것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라이선스 계약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기 4개 중에서 지식재산권이 해당하는 것은 4번 라이선스 계약밖에 없어요. 뭐 플랜트 수출이라든지 컨소시엄 계약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이런 거에는 뭐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을 거래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여기는 해당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1번은 그냥 무조건 라이선스 계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긴장을 하게 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던져주는 보너스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플랜트 수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장을 이제 건설하면서 그 공장에 필요한 설비라든지 기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몽땅 수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플랜트 수출 계약이 됐고, 이제 컨소시엄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떤 건설 계약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한 건에 대해서 여러 업체가 서로 연합해 가지고 계약을 이행하는 거, 이것이 컨소시엄 계약이 되겠고,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경우는 뭐 상표라든지 그다음에 상호의 권리 같은 것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바로 이제 프랜차이저가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어떤 가맹점의 형태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되겠고요. 뭐 우리 뭐 동네 빵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프랜차이즈 계약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어쨌든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2번 신용장 관습상 은행이 서류 심사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1번 서류의 형식과 효력에 관한 사항 되는데,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그 선화증권이라든지 기타 상업송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업체마다 그 사용하는 형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용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서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슨 서류에 뭐 A4를 했느냐 A3를 했느냐 그다음에 대문자를 했느냐 뭐 소문자를 했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서류를 심사할 때 참고 사항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 이것이 바로 신용장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죠. 자, 신용장이라는 것은 바로 수익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는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할 때 바로 신용장의 대금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하고 신용장에서 제시하는 조건하고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은행도 서류를 심사를 할 때 바로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자, 운송인 등의 성실성. 자, 은행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출자나 운송인이 이 사람들이 뭐 자신의 의무를 다 할지 안 할지 그런 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품의 보관 상태와 실존 여부. 자, 추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그 수익자가 선적한 그 물품이 제대로 도착이 됐는지, 도착이 됐다면 과연 계약에 일치하는 그런 상태로 품질을 유지하면서 왔는지 이런 것까지 검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냥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했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추상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 다음에 53번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다음 사례에서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부적권을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요. 자, 한국의 A사 매수인이네요. 자, A사 매수인. 그 다음에 B사 중국의 이제 매도인이 되겠네요. 자, 매도인으로부터 1000박스의 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근데 물품을 받아보니까
받아 보니까 너무 물품이 불량돼 가지고 50% 낮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A사는 즉시 그 사실을 B사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니까 50%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이런 저급한 물품이니까 이것은 도저히 판매를 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계약을 침해한 위반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A사는 B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사는 B사에 대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 지금 50% 낮은 가격이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대금에서 뭐 50% 또는 그것을 팔지 못한 그 판매 기회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A사는 B사에 대해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50% 낮은 가격으로는 판매할 수 없게 되니까 이거 다 가져가고 다른 물품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A사는 B사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면서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계약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도 해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니까 A, B, C, D 4개가 다 해당이 되죠. 자, 근데 함정으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A사는 B사에게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하면서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대체물의 인도를 이제 청구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행 기간을 이제 연장시켜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체품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행 기간을 연장시켜 놓고 지정시켜 놓고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바로 모순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함정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정 투자가 될 수 있는데,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안 됩니다. 자, 다음 54번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국제 물품 매매 기간에 유엔 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작 기계를 매매하는 계약에서 물품을 수령한 직후 매수인은 기계 성능을 실험하던 중에 기계의 중요한 부품에 결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매도인에게 통지했다. 그래서 매도인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즉시 문제가 된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제의하였고, 그다음에 그 부품을 교체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정도는 매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이번 기회에 거래처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매도인의 제의를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부품 결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물품이 왔는데 부품 결함으로 그 공작기계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 뒤에 부품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 일주일 사이에는 그것을 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너무 당연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매수인은 중요한 부품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부품을 교체해 주겠다고도 약속을 했고 제의도 했고, 그다음에 매수인에게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금 부품에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계약 침해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것을 문제로 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2번이 지금 틀렸네요. 자, 그럼 매수인은 그 결함의 치유를 위하여 부품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내가 지금 물품을 받았는데 그것이 고장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부품 때문에 고장났으니까 바꿔줘,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매도인은 그의 추안권에 기하여 결함 있는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추안권이라고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것은 하자 보완권. 하자 보완권이 되겠어요. 그래서 매도인은 자신이 판매한 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있는 부품이라든지 결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품 같은 경우는 교체해주고, 그다음에 결함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치유, 즉 고쳐줘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위반 상태가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그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돼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지, 사소한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번. 자, 컨테이너선의 운항 형태 중 다른 선사의 선박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박을 운항하지 않고도 자사가 인수한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은 됐어요. 이것도 이미 여기에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신의 선박이 아니고 다른 선박의 일부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다른 선박을 빌려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복 임차밖에 없잖아요. 그죠? 1, 2, 3번 보시게 되면 빌린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선복 임차, 차터, 용선한다.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 정답이 사업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막 던져주는 그냥 그 보너스 문제. 자, 그러면 컨소시엄 운항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항로에 이제 두 척 이상의 둘 이상의 운송인이 공동으로 이제 항로를 운항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부산서 뭐 상해 가는 어떤 항로, 항공 이제 항로가 있게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아시아나가 이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300명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 승객의 수요가 자신이 판단해 봤을 때 한 2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띄우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의 동방항공하고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비행기는 동방항공이죠. 동방항공 비행기고, 그 다음에 승객의 티켓팅을 할 때 아시아나 항공에 티켓팅을 하게 되면 200명은 아시아나에서 끊고, 그 다음에 동방항공에 또 예약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0명을 모아가지고 한 대의 비행기에 이제 운항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또 이제 컨소시엄 운항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시아나에다가 항공권을 구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선 30만 원인데 동방항공에서는 25만 원 이렇게 가격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의 티켓을 구매한 승객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5만 원에 이런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비행기는 아시아나 것이 아니고, 서비스도 아시아나 서비스가 아니고 지금 동방항공의 비행기에 동방항공 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불만이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컨소시엄 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항공기 티켓에다가 그런 것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을 이제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항로를 운항하면서 선사와 선사끼리, 운송인끼리 서로 협약을 맺는 게 전략적 제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운항, 공동 배선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컨소시엄 운항하고 이제 비슷한 게 되겠어요. 하나의 항로에 공동으로 배를 집어넣어갖고 공동으로 운행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이제 배분하는 방식이 바로 공동 운항 배선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지금 자신의 어떤 운송인 A가 있고, 그다음 운송인 B가 있는데, 운송인 A가 다른 화주로부터 인수한 화물을 자신의 배가 아니고 B 운송인의 배에다가 시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복 임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6번 중재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효한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서금지 원칙에 따라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중재라는 것은 소송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비용도 이제 많이 들고, 그래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중재 합의가 되겠고, 따라서 어떤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은 바로 소송을 갈 수 없다. 따라서 소송을 가지 말고 중재에 의해서만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재 발생 후에도 중재 합의는 별도의 중재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죠. 바로 분쟁이 발생한 후에, 자, 보통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분쟁 해결은 중재 합의로 한다라고 사전에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쌍방이 서로 합의해갖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중재를 하는 게 어때? 그래가지고 일단 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재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 이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 중재 합의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전 중재 합의, 그 다음에 사후 중재 합의, 이렇게 있죠.
사전은 바로 매매계약서상에 바로 삽입을 하는 걸 말하게 되고, 사후는 매매계약서상에는 없었지만은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분쟁 해결을 중재로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우리나라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뭐 구두로 한다든지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자, 중재 합의의 한 형태로서 매매계약서상에 삽입되어 있는 중재 조항은 동계약서가 무효가 되면 동중재 조항도 그 효력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자, 매매계약서상에 사전 중재 합의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중재 합의가 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어떤 무역 계약에 있어서의 분쟁이 생겨가지고 계약서가 무효가 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중재 합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중재 조항이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면 이렇게 계약서가 무효가 되게 되는 그 원인, 즉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단이 없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매매 계약서가 효력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중재 합의까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중재 조항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려면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삽입을 하면 되겠죠. 본 매매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중재 조항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매매계약서 삽입을 하면 그러면 이제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